길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두 번째 인물 비구 법정스님 첫째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불교 지성의 탐구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구 법정스님을 두 번째 주제로 하겠습니다. 법정스님은 흔히들 수필가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상사적인 면에서 한번 다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한 5번이나 6번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4번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의 법정스님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가 없죠. 이제 조금씩 아마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장님이 더듬어 가듯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라서 스님의 생평, 스님의 생평은 대단히 드라마틱하고 생평 그 자체가 바로 연구의 주제가 될 만합니다. 그래서 생평을 좀 다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님의 주요한 사상인 무소유든지 몇 개의 주제를 골라서 스님 사상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출생했죠. 32년이죠. 우수영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린 시절에는 등대지기가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었는데 작은아버지의 도움으로 목포로 유학을 갑니다. 대단히 총명했던 학생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목포까지 유학을 보낸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정강중학교를 거쳐서 목포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상대 3학년 때 목포에 온 강령하러 오셨죠. 당시에는 1초 스님이고 그 당시 유명했던 효봉 스님의 상자였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은 시인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노벨 문학상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위대한 시인이죠. 고은 시인과 만납니다. 법정스님의 속명은 박재철이었어요. 그래서 고은 스님을 만난 그 무렵에 55년이죠. 전쟁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향해 떠납니다. 출가하기 위해서. 왜 월정산 가라고 할 때 가능한 한 지에서 멀리 가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돌아올 어떤 테러를 끊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서 거기서 다시 월정사 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길이 막혔죠. 그래서 서울 안국동에 선화본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당대의 선성인 효봉 스님을 만나 대화를 하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행자생활을 시작하긴 하지만 효봉 스님께서는 박재철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간지를 짚어본 다음에 허락했다. 법정이라는 법명을 그때 받았다고 그래요.
법정 스님은 18세에서 21세 무렵까지 한국 전쟁을 겪었죠. 삶과 죽음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선의지죠. 그 당시는 이념이 아주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스님도 좀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좀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스님의 자술에 의하면 최인훈, 위대한 작가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이명준이죠. 그가 전쟁포로가 되고, 그리고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중립국을 택해서,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세계인 광장을 찾아서 헤매다가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이 이명준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그 시대적인 어떤 암울함을 온몸으로 겪었던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법정 스님에서 그 이명준, 또 하나의 이명준을 봅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되죠. 효봉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 일화가 있죠. 이름도 잘 아시는 일화지만 와샤 대학을 나왔고 한국 최초의 판사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자기가 과연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출근길에 종적을 감추고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을 남대문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엿판을 사서, 짊어지는 엿판을 사서 팔도를 돌아다니다가 38살 난 무렵에 금강산으로 출가했다. 한번 앉으면 엉덩이가 허물허물해서 종기가 생길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절구통 수자다, 이런 어떤 일화도 있고, 평생에 한번 앉았다가 돌아 앉은 적이 있는데 금강산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속가에 두고 온 아들이 신혼여행을 왔는데, 물론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죠. 그걸 보고 돌아 앉았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동료 판사가 금강산에 단풍 구경 온 걸 보고 얼굴을 보고는 얼른 돌아 앉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일화를 가지고 다니는 큰 스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언제 한번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효봉 스님이 경남 통영에 미래사라고 하는 절에 계셨어요. 전쟁이니까 인사 계시다가 내려가신 거죠. 내려가셨는데, 구산 스님이라고 성광사의 큰 스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거기서 되게 미래사의 털을 닦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불교 정화운동 시기이기 때문에 효봉 스님이 정화운동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이제 바로 법정을 따라서 내려가죠. 그래서 미래사에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에 삼위계를 받죠. 그리고 서승과 더불어 지리산 상계사 탑전으로 가서 서로 정리를 합니다. 일화가 많죠. 상계사니까 그 근처가 구례고 하계고 그렇잖아요. 구례장에 가서 심부름을 갔겠죠. 갔다가 법정 스님이 굉장히 책 욕심이 많았던, 속가에 있을 때 책 욕심이 많았던 분이죠. 서점에 들렀다가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를 한 권 사서
돌아와가지고는 밤에 창고에 들어가가지고는 호롱불을 켜놓고 그걸 읽다가 큰 스님한테 들키죠. 그래서 큰 스님이 막 뭐라고 그러십니다. 새 속에 미련을 두고 그런 것을 보면 출가가 안 된다. 당장 태워버려라. 그래서 법정은 북으로 들어가서 나다니엘 호송에 좋은 글씨를 태우죠. 법정 스님의 이 말씀에 하면 책이 타는 순간에 엎치락 뒤시락거렸던 번뇌마저 다 버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하계장 터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것저것 구경하는 바람에 점심 공양 시간을 조금 넘겨서 이제 미래서로 돌아왔는데 효공스님이 크게 실망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오늘 점심 공약은 짓지 마라. 오늘은 단식이다. 나도 굶고 니도 굶자. 공부하는 풋중이 시간을 지킬 줄 몰라서야 되겠는가. 이래서 그날 하루 굶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봉스님은 걸레를 짤 때도 혹시 걸레가 찢어지지 않을까 꽉 짜지 말고 비누도 조각이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까지 써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살림살이를 짜주게 사셨죠. 이런 것이 나중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과 연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문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우리가 한번 논해볼 때 그때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59년도에 합천 해인사 전문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죠. 이때 그 해인사 강원의 강주가 명봉스님인데 스님께서는 뜻은 대승에 두고 행동은 소승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그래요. 지금 들어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뜻은 대승에 두고 행동은 소승으로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뜻을 대승에 두고 행동을 대성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뜻은 소승에 두고 행동은 대성으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래서 뜻은 대성에 두고 행동은 소승으로 하라 말씀이 보는 순간에 가슴이 아주 아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죠. 이 당시에 이제 스님께서 장경각을 많이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 중에 쉬는 시간에 장경각에를 갔다가 오는 중에 웬 나이든 보살님이 스님에게 묻는 거죠.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나요, 스님?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법정 스님이 아니 보살님 지금 금방 보고 내려오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그 보살님이 그 빨래판 같은 거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빨래판 같은 것이라는 말에 법정 스님이 그 말이 가슴에 탁 꽂혔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로 남아있는 한 그것은 빨래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안거를 마치고 강원으로 내려가서 경전을 배웠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번역이 거의 안 됐을 때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을 할지라도 한자로 남아있는 한 빨래판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법정 스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래서 법정 스님이 나중에 번역에 상당 기간 몰두하는데 여기에도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스님의 번역은
아주 명쾌하고 쉽고 뜻을 제대로 탁 전달해서 저도 법중 스님의 번역본을 읽으면서 아주 그야말로 무릎을 쳤던 일이 몇 번 있습니다만 아주 글이 좋죠. 글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서 참 글이 좋다, 참 경전 말씀을 잘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스님이 동성사에 계시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죠, 어른 스님의 말씀, 경전, 독해 같은 것을 그때 들을 때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참 글 좋다, 말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번역된 책으로는 법정스님의 책이 저는 참 와닿았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번역 몇십 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 60년에서 50년 정도 지났지만 지금 봐도 요즘 번역보다 훨씬 번역이 좋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죠. 법정스님은 해인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번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계셨는데 그 해인사의 12년이 그야말로 중으로서 잔뼈가 굵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가지고 생평을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정해진 시간이 지났네요. 아무래도 두 번으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나눠야 되겠고, 만약 이게 두 번으로 나뉜다면 4회에 걸쳐서 법정스님의 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싶어서 5회 내지 6회 정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법정스님의 출간된 모든 책, 정찬주 씨의 소설 무소유, 그대만의 꽃을 피워라, 여태동 기자의 법정스님 열반 10주년 특별기획 1회부터 18회까지, 그리고 임성구 감독의 영화 법정스님의 의자입니다.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로 세상 읽기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